무슬림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언덕에서는 매일같이 폭탄이 쏟아졌고 거리에는 저격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리를 스나이퍼 앨리라 불렀습니다. 아이도 여자도 노인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은 늘 전력으로 달려야 했고 달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였습니다.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는 민족과 종교가 뒤엉킨 잔혹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입니다. 이 비극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 영웅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세운 사회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민족과 2개의 언어 그리고 3개의 종교가 공존하던 다민족 다종교 국가였습니다.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인,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인, 이슬람을 믿는 보시나크인, 이 나라는 처음부터 불안한 균형 위에 세워진 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티토였습니다. 티토는 강력한 권력으로 민족주의와 종교 갈등을 억누르고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외교로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오직 한 사람의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합니다. 겉보기에는 연방체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경제 위기까지 겹칩니다. 1970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 그리고 1980년대 말 세계 경제 침체,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부채가 연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제 붕괴는 곧 정치 붕괴로 이어졌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족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특히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공화국은 유고 연방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경제 수준 역시 다른 공화국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무역과 제조업이 발달한 연방 경제의 중심지였고 크로아티아는 조선업과 공업 그리고 아드리아해 관광 산업을 가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연방 분담금이란 이름으로 거둬져 세르비아 남부와 코소보,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의 나쿠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이 구조에 대한 불만은 폭발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번 돈으로 연방의 실패를 떠안아야만 하는가? 왜 부패한 연방 관료들과 중앙 권력을 계속 떠받쳐야 하는가? 이 혼란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였습니다. 그는 강한 세르비아를 외치며 세르비아 민족의 피해의식을 자극했고 연방을 세르비아 중심으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다른 공화국들에게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더 이상 이 연방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991년 두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세르비아는 무력으로 진압에 나섰지만 슬로베니아에는 세르비아계 인구가 거의 없었고 슬로베니아는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서방 세계에 세르비아의 군사 개입을 알립니다. 전쟁은 단 10일 만에 끝났고 슬로베니아는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전쟁은 훗날 미디어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달랐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상당수의 세르비아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세르비아는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며 무장봉기를 지원합니다. 전선은 마을과 도시를 따라 형성되었고 세르비아계 민병대는 크로아티아 동부와 내륙 지역을 점령합니다. 전쟁은 장기화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돌이킬 수 없는 해체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보스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보스니아는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시나크계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민족별로 갈라져 있었고 이웃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는 독립을 원했지만 세르비아는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1992년 보스니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지워버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세르비아계 무장 세력은
유고 연방군의 무기와 장비를 넘겨받아 보스니아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도시와 고지를 선점하고 도로와 보급로를 차단하며 보스니아 정부군을 고립시킵니다.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은 쫓겨났으며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인들은 이유 없이 끌려가 처형당했고 여성들은 조직적인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믿었던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참상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라예보는 1992년부터 약 4년 동안 스릅스카 공화국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됩니다. 언덕 위에는 포병 진지가 구축되고 저격수들은 건물 옥상과 고지에 배치됩니다. 도시는 매일같이 폭격을 맞았고 식수와 전기는 끊겼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시장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스나이퍼 앨리라 불리는 거리를 지나야만 했고 저격수를 피해 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사라예보는 거대한 포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유엔이 지정한 보호구역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 수천 명이 단 5일 만에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학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악의 집단 학살로 기록되었고 국제사회가 결국 군사 개입에 나설 명분이 됩니다. 보스니아 전쟁의 중심에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가 세운 국가 스릅스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스니아에서 분리된 세르비아 민주국가를 만들겠다 선언하며 유고 연방군과 세르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인 군사작전을 벌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라도반 카라지치, 군 최고사령관은 라트코 물라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지원한 인물은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였습니다. 보스니아 정부군,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그리고 스릅스카 공화국군이 충돌하면서 보스니아는 순식간에 유럽 최악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쪽만의 학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시나크계 모두가 보복과 증오 속에서 상대 민족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족 청소를 자행한 세력은 세르비아의 비호를 받은 스릅스카 공화국군이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은 20세기 말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잔혹한 현대사의 비극을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라예보 포위전과 스레브레니차 학살, 그리고 전범들의 이야기를 보다 깊게 다루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